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연암집을 이런 데서 읽을 기회가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보통 그 대학에서나 이런 강좌가 열리고, 그리고 또 대학에서 이제 학점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과목이지, 그런 제한 없이 학점이라든지 또는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연암집을 읽겠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바람을 갖고 이제 강좌를 열긴 했습니다만요. 왜냐하면 이제 연암의 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강좌 소개에서도 잠깐 밝혔습니다만, 이거 하나의 도전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에게도 연암집은 도전입니다. 제가 사실 연암집을 처음 접한 게 85년도 무렵이었어요. 1985년도 무렵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인데요. 대학에서 연암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 읽어주는 분이 없었어요. 교수님들 중에서 연암집을, 대충 뜻이라도 이렇게 읽어주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이제 한문을 배우러 밖으로 나간 그 계기가 됐죠. 밖으로 나가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지 뭐 한참 오래됐는데, 그 이진영 선생이란 분한테 가서, 그 동초 이진영 선생이란 분한테 가서 연암집을 배웠습니다. 뭐 그분한테 연암집만 배운 것도 아니고 여러 문집도 읽고 뭐 중국 고전도 같이 읽기도 했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 고전 번역원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민족문화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또 그분이 맹자를 강의하시고 해서 거기 가서 듣기도 하고 여러 차례 이제 그분에게서 이제 배웠는데, 그때 연암집을 읽은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대학 안에서는 뭐 연암에 관한 문학을 논의하는 그런 글들은 많았고 논문도 상당수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연암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보다 연암의 글을 직접 읽는 것이, 당연히 읽을 수 있다면 직접 읽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연암만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 뭐 논어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죠. 직접 읽을 수 있다면 읽어보는 게 그야말로 그대로 그 사람의 육성을 그대로 듣듯이 읽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강좌에서 연암의 글을 있는 그대로, 그야말로 맨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이제 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믿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뭐 강의를 할 때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이 듣느냐에 따라서 수위를 조정하긴 하죠. 수위를 조정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듣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크게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 하고, 서로 그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 용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연암의 뜻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마음대로 구사할 생각입니다. 연암의 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일단 텍스트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암이란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최후는 이제 우리가 연암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겠죠. 그런 몇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연암집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부 16개의 글을 뽑았습니다. 그 연암집은 대단히 방대한데, 그 중에서 16개의 글로 연암집의 전모를 이해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죠. 사실 그 중에서 가려 뽑고 가려 뽑은 거고, 그리고 이 글은 절대 빼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뺀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명문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그 고문의 그 대가 중에는 한유라고 하는 당송 8대가 중에서 한유라고 하는 대문장가가 있죠. 한유에게서 그 묘지명을 받는 게 그 당시 지식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유가 일단 그 묘지명을 써주게 되면 그 사람이
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라도 한유의 글 때문에 그냥 남는 거예요. 한유가 묘지명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그 문장이 길이 남아요. 결국 그 문장이 길이 남으면 그 문장의 주제가 되었던 그 사람도 길이 남는 거죠. 연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암은 물론 한유식의 고문에 반대한 사람이죠. 정통적 형식의 문장에 반대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통적 형식의 문장을 못 써서 반대한 거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적 문장의 형식을 넘어선 게 연암이고 정통적 문장을 몰라서 쓰지 않은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걸 이제 직접 글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고문에서 한유 정도의 문장가가 차지하는 위치를 우리나라 18세기에는 연암 박지원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연암 박지, 이른바 이제 연암 학파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이덕무가 있고요. 만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청장관 이덕무가 있고, 그리고 또 이서구가 있고, 그리고 또 박재가가 있고, 유덕공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이서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 서울 출신이죠. 서출들입니다. 근데 그 서출들 3명을 포함해서 이서구까지 포함해서 그 4명이 그 당시 이제 이른바 한시 사대가고 손꼽는 문장가들인데 연암은 바로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뭐 국가에서 인정한 그런 우두머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 문인들 사이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문인들이 모여서 시회를 열거나 글을 지으면 서문을 늘 연암이 써죠. 그러니까 서문이라고 하는 건 모든 문장의 앞에 놓이는 글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글이죠. 머리에 해당하는 글인데, 머리에 해당한다, 뭐 관면에 해당한다, 관이나 면이나 다 머리에 쓰는 모자죠. 관면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제 어뜸이 간다는 뜻인데, 연암은 당시 문인들에게서 선택받은 어뜸 가는 문장가였습니다. 그리고 뭐 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영조가 연암의 글을 보고 감탄을 하죠. 영조가 연암의 글을 감탄하고 보고 감탄을 하는데, 연암은 끝내 과거 시험을 보지 않죠. 과거 시험 보긴 봐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있다가 억지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라고 해서 강권해서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시관이 연암의 글을 그 장원급제 답안지로 뽑았다는 것만으로도 임금에게 공로를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임금에게 훌륭한 인재를 추천하는 게 얼마나 큰 공입니까? 그 공을 세우기 위해서 연암들을 일부러 과거 시험을 보게 하고는 하죠. 근데 연암이 답안지를 제출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불러서 답안지 꼭 내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답안지라고 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내 거기에 응하지를 않죠. 그런 아주 특이한 인물인데, 어쨌든 당시 문인들에게도 최고로 인정받았고, 그리고 또 당시 임금, 권력의 핵심에 있던 임금도 최고로 인정했고, 그리고 뭐 물론 이후에 영조 바로 다음의 정조 임금에 의해서는 정말 뭐랄까요, 애정이 교차한다 그럴까요? 애정이 교차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의 그 정치 지도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애정을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아마 정말 미워하고 뭐 이러지만은 그 당시에는 애정이라고 해봤자 그게 사랑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그 임금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아요. 우리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서인데, 그게 결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한테 사약 내리고 죽으라고 그러고 하는데도 끝까지 그 상대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아요. 그게 아주 특이한 정신세계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척 합니다만 이해하기 쉽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남긴 또 그 임금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 내용을 보면요, 우린 뭔가 좀 두드러기가 좀 나는, 이게 뭐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임금에 대한 사랑인데 그 표현이 너무나 적나라하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정서가 이제 그런 걸 잃어버린지, 이건 이제 다산정약용의 말입니다. 우리 정서가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 고대는 그게 분명히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연암은 또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연암 중에서 우리가 아주 선호하는 대목만 가지고 연암을 일방적으로 근대성이나 또는 우리의 구미에 맞는 문장가로
추겨 세우기가 쉬운데 그런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 편에 되면 아주 좋은 사람이 적이 됐을 때 굉장히 무섭잖아요. 아주 골치 아픈 면도 있습니다. 아주 복합적이에요. 18세기라는 시대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는 이 중국과 이 조선의 관계 속에서 중국을 넘어서 조선이 새로운 길을 가기를 바람과 동시에 중국에 속해 있는 그 한계에 있는 지식인의 면모도 동시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연함이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어쩌면 선택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고전의 최후의 그 결정자는 읽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 고전을 읽고 최후에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제 이 강좌가 잘 진행되면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면모를 다 보여주고 이러려면 더 많은 글을 뽑고 이래야 될 텐데 8주 동안 이제 16시간을 하는 거죠. 그래서 16개의 글을 가려 뽑아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8주 동안 함께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각 시간마다 한 개의 글을 읽습니다. 어떤 글은 읽을 때 아마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분량이 좀 많을 텐데, 그럴 경우에 조금 취사 선택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가능하면 모두 다 읽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글자라도 불분명한 대목이 없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암집을 처음 읽을 때는 글자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한문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나 거의 모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오셔서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많이 알고 연암집을 읽으려면 평생 연암집 못 읽습니다. 완전 모르는 글자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평생 못 읽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잘 모를 때 과감하게 용감하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 그럴 경우에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창조적인 독해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글자 한 글자 빠뜨리지 않고 그걸 고스란히 연암의 이 그를 그냥 연암의 모습을 맨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데 노력을 할 것이고, 가능하면 이제 압축해서 전달하는 것들은 시간 그 분배에서 조금 줄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뽑아낸 글은요, 그 공작관 문고 서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작관이라고 할 때, 공작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동물원에 가면은 공작새, 그게 공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뭐 동물원에만 가면 늘 볼 수 있는 공작이지만,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공작새를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연암이 중국에 갔다가 공작을 봐요. 그 공작을 보고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공작관기라는 글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공작관기는 이번에 이 공작관 문고 서문을 보면서 공작관기는 뺐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공작관이라고 하는 이 관사 집은 연암은 본래 이제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음직으로 벼슬을 제수받아 가지고 성공 감력도 하고 안의 현감도 합니다. 연암이 이 안의라는 곳에 가서 현감 생활을 할 때 그 안의 현감 현청에서 공작관을 짓습니다. 공작관도 짓고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볼 백척 오동각이라는 누각도 짓고, 그리고 또 하풍중로당이라는 집도 짓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공작관이라는 집을 짓고 그 공작관기라는 글을 지어요. 연암이 중국에 가서 공작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공작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신문물에 대한 동경이 이제 잘 드러나 있는 글인데, 어쨌든 그 글은 이번에 이제 뺐고, 여기서 이제 그 공작관에 간직하고 있던 그 안의 현감 시절에 썼던 글을 가려 뽑은 게 바로 공작관 문고고, 그리고 그 글들의 서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작관 문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이 바로 이 공작관 문고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첫 번째 놓은 까닭은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작관 문고를 처음으로 뽑았습니다. 물론 이제 연암은 뭐 거의 모든 글이 글쓰기와 관련이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간명하게 글쓰기라는 게 무엇인지를 밝힌 것이 바로
공작관 문고 서문입니다. 한번 정리를 미리 한번 해보면요. 1번을 보시면 그런 뜻만 드러내면 그만이다. 이게 이제 제가 제목으로 뽑았는데 이거는 바로 공작관 문고 서문의 맨 첫 번째 나오는 문장입니다. 문이 사의적 지이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인데 그런 사의, 사는 베낀다는 뜻이죠. 뜻을 베껴낸다 이런 뜻이죠. 이 글이라는 것은 글 쓰는 이가 자신의 뜻을 베껴내면 지, 그만이다. 지는 그친다는 뜻이죠. 이 의는 단정형 종결사니까 뭐 따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뜻만 드러내면 그만이다. 이 표현에는 이제 그 전거가 있어요. 이를테면 공자가 논어에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달은 전달하다, 뜻을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뜻을 전달하면 그만이다. 이 의는 이제 단정형 종결사거든요. 뜻만 전달하면 그만이다. 그 꾸밈이나 수식 이런 거 필요 없다. 공자는 늘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행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행실을 다 하고 다 실천을 하고 여력, 남은 힘이 있으면 여력, 남은 힘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남은 시간이죠. 여가가 있으면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이 학문, 글을 배운다. 글을 배운다. 문장이라고 하는 걸 여기, 시간이 남을 때 익히는 기술,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이제 공자입니다. 그래서 수식을 중시하지 않죠. 그래서 육아에서는 수사학이 발달하지 않는데, 사실 수사학이 발달하지 않는 건 좀 유감스러운 면이 있지만, 어쨌든 뭐 공자가 문장에 대한 생각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를 잘 알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말은 뜻만 전달하면 그만이다. 꾸밈이 필요 없다. 그런데 그 뜻을 전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어는 바로 말은 뜻만 전달하면 그만이라고 이야기한 공자의 말을 제자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논어의 주석이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수천 가지가 넘는다는 것은 수천 가지 논어를 보는 관점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뜻만 전달하면 그만인데 수천 가지의 뜻이 있는 거죠. 그만큼 말을,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례를 든다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년이나 하한의 주석을 보다가 주의라고 하는 학자의 주석을 보면 이게 같은 책을 보고 주석한 것이 맞는가 의아할 정도로 달라요. 그러니까 논어도 수많은 버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공자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은 뜻만 전달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함이 그걸 받아서 쓴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공작관 문고에서 중요한 열쇠말은 글이라고 하는 건 유기진, 이 진치를 쓰는 것이다. 글은 참되게 써야 한다. 그 말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논어에 보면은 논어에서 공자가, 이건 이제 제가 뭐 공자 광자를 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자가 시경 300편을, 시경에 나오는 300편의 시, 정확하게는 311편의 시가 있고, 그 중에서 제목만 있는 6개를 보면 305편의 시가 남아있는데, 그 시경 300편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인의 생각에 부정함이 없다. 생각에 거짓이 없다. 거짓 없는 말이 시다. 이렇게 공자가 규정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연함도 같은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실하게 쓴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자기 뜻을 그대로 쓰라. 남의 뜻에 자기를 가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진실하게 써라. 거짓말을 쓰지 마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거 다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마 흔한 논술서적 뒤져봐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기가 쉽지 않죠. 왜 그렇게 못 쓸까요, 우리가? 내 생각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왜 내 생각을 그대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꾸 빌려와서 생각을 할까요? 내가 생각이 없는 게 아닌지 말이죠. 내 생각이란 게 없는 게 아닌지 말이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요. 그럼 진실하게 쓰면 된다. 거짓을 쓰면 안 된다. 과연 내가 진실한 건가? 알죠? 내가 진실하면 진실하게 쓸 수 있을 텐데, 진실하게 쓰려면 그 전에 내 삶이 진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삶이 진실하지 않다면 진실하게 쓸 수가 없는 거겠죠. 여러 가지 이제
던져볼 질문을 던져볼 만한 거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고로 거기 다산 정약용의 경우를 이제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정약용은 연암과는 상당히 다른 형식의 문장을 구사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뭐 진실을 찬미하는 게 시라고 하는 대목에서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제가 인용한 이 구절은 다산 정약용이 보면은 이제 그 1801년에 유배를 가죠. 1800년에 정약용의 군주였다고 할 만한 정조가 세상을 떠나죠. 그러면서 1801년에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풀려난 게 1818년이에요. 18년간 유배를 갔으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직 이게 다산 정약용은 자료형 학자입니다. 그냥 뭐 한두 개 보고 대충 통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우리나라에서 저술량이 제일 많아요. 500만 자가 넘습니다. 그런 자료형 학자가 18년간 유배를 했으니 뭐 한 게 뭐 있겠어요. 결국 글 쓴 게 다죠. 글을 얼마나 썼느냐. 500만 자를 썼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유배를 가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이 글입니다. 그래서 보면 괄호에 기연아 이렇게 되어 있죠. 정약용은 이제 정학연이라는 아들이 있고 또 정학유라는 아들이 있죠. 학유자가 아버지가 이제 정원재고 정재원이고 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정약용이고. 정약용의 형제들은 전부 세금자가 들어가 있죠. 정약전, 정약현, 정약종. 전부 세금자가 들어가 있죠. 아버지는 흑토자가 있죠. 흑토에서 이렇게 세금자로 토생금 이렇게 되는 거죠. 금생수 해서 물수자가 들어가 있죠. 이거 뭐 정재원도 그렇고 정재원 같은 문인이면서 5개 고을의 군수, 뭐 목사 이런 걸 했던 아주 탁월한 행정가였어요. 그리고 정학연이나 정학유도 정학유는 농가 원령가라는 저술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학자인데 뭐 전부 정약용에 가려서 빛을 못 봤어요. 이런 집안에 태어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뭐 웬만해 갖고는 뭐 이름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에게 유배 간 상태에서 자기 아들에게 보낸 아주 절실한 편지인데 한번 보죠. 자기 아들에게 시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자식한테 가르치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하고 달리 하는데 정약용은 같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세 시율, 후세의 시율할 때 율은 법률, 법칙 이런 뜻입니다. 후세에서 시를 지을 때 따라야 할 규칙은 다음과 같다. 당이 두공부 위공자요. 마땅히 두보입니다. 두보를 공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두보가 시인의 성인이다 이거예요. 시의 성인이다. 두보의 시가 뭐 한두 구절로 그냥 사람을 흔들어 놓죠. 저 보니까 얼마 전에 영화를 제가 이제 보려고 이제 준비 중인데 그런 영화가 이제 처음 알았어요. 호우 시절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호우지 시절에서 나온 거죠. 호우지 시절이면 이제 이 두보의 시기거든요. 호우지 시절. 이거 호우지 시절 같은 구절은요, 두보가 아니면 안 나올,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두보가 아니면 안 나올 시규예요. 이건 정상적인 문법 구조에서는 이런 구절이 안 나옵니다. 호우지 시절. 좋은 비죠, 좋은 비. 좋은 비는 시절을 알고 내린다. 때를 알고 내린다. 이런 시가 뭐 절비하죠. 두보에게는. 두보를 시성으로 삼아야 된다. 성인으로, 공자로 삼아야 된다. 왜 그러냐. 개, 시지, 소위, 관면백가자. 개는 뭐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사예요. 기시, 그 두보의 시죠.
그 두보이 시가 갈지한 주격조사고요. 소위 그런 까닭, 관면 백가자. 백가의 관면이 되는 까닭. 관이나 면은 모두 모자죠. 그래서 어뜸이란 뜻입니다. 이 두보이 시가 백가의 어점이 되는 까닭은 이덕 300편 유의하라. 시경 300편이 남겨준 뜻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사무사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두보이 시는.